아주 흔적도 없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원구단 하늘에 고한다. 칭제 건원의 현장이고 그러면서 돌아온 궁궐이 다시 짓고 거의 비어있다시피 한 곳에 급하게 다시 궁궐을 짓고 돌아온 궁궐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바로 그 가까이 있는 이곳이 경운궁인 것입니다. 그래서 1897년부터 1907년까지 10년 대한제국 고종이 황제였던 시절 이른바 광문연간 이렇게 말하는데요. 광문연간의 중심 궁궐은 경운궁입니다. 덕수궁 아니고 경운궁입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일본이 고종에게 압박을 가하고 해서 황제 자리를 내놓게 하고 순종을 그 황제로다가 다시 세우면서 조금 있다가 순종을 아까 그 창덕궁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태상왕, 현직 황제가 아니라 전 황제로 밀려나다시피 한 고종의 거처 이름으로 새로 붙인 것이 뭐라고요? 덕수입니다. 덕수궁 그러면 궁궐 명칭이 아니고 엄밀하게는 밀려난 전 황제의 거처라는 의미가 거기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날 보통 그냥 덕수궁 이렇게 부르니까 할 수 없이 같이 부르지만 제대로 궁궐로서 대한제국 광문연간에 여기서 무엇을 했다, 얼마나 그 근대사의 경랑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헤쳐나오려고 노력을 했다, 그 대한제국의 그 궁궐로서 부를 때는 경운궁이 맞습니다. 자, 경운궁. 그 정문은 원래는 인화문인데 대한문이라고 동문이 정문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집회를 하고 파란을 경랑을 헤쳐갔던 그런 곳이, 그래서 이 서울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져 가고 그 자주적인 근대화를 하려고 몸부림치던 현장이 경운궁입니다. 그러나 자주적 근대화는 이루지 못하고 1904년, 5년에 걸쳐서 러시아와 일본이 다시 청나라 일본 1894년 청일전쟁 10년 뒤에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놓고 한판 전쟁을 벌이는 것이 러일전쟁이고, 러일전쟁 당시에 일본군이 명동성당 상동교에 보이는 남대문, 숭례문 안으로 막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 결과 어디가 이겼어요? 러일전쟁에서 어디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기면서 이제 을사조약, 아까 얘기한 정리칠조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는 자주적 근대화가 아닌 외세에 의한 근대화? 그러니까 근대화가 곧 식민지화? 막 이렇게 되는 왜곡된 역사를 우리가 밟게 되는 것이죠. 그랬던 곳, 그 현장 그런 흔적이 가장 강하게 많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궁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궁궐에 가시면은 조선 왕조의 궁궐의 모습도 보시지만 근대사, 현대사를 거치면서 막 상처받고 파괴되고 망가져 있는, 변형되어 있는 궁궐을 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 변형된 궁궐을 통해서 원래의 궁궐 어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우는 것, 그것이 궁궐 공부요. 그것이 역사 공부의 방법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지 마시고 원래는 어땠는데 어때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찾아보는데 가장 좋은 현장이 궁궐이기도 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서울은 수도인데, 수도인 이유는 왕조사회에서 임금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렇고, 임금님이 사시던 활동하시던 그 장소가 궁궐이다라는 것, 궁궐을 중심으로 서울이 왕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되새겨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경복궁, 창경궁 같은 궁궐의 모습이 더욱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서울을 대표하는 궁궐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부하시고 현장에 가보시고 현장에 가는 것도 공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의 서울의 변해온 모습을 보면은 앞서서 본 사진들을 통해서 본 서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우리의 전통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하는데요. 서울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꼭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뭐 필요하게 되니까 자꾸 현대식 건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반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짓더라도 오래된 것을 가치 없게 여기지 말고 그것이 갖는 소중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걸 조화를 이루면서 하도록 고민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야 될 필요가 있을 땐 거리를 띄우고 모양을 좀 조화를 갖출 때는 갖추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비로소 그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이고 그것이 문화 역량일 것입니다. 오로지 필요에 따라서 거기다 고층 빌딩 박스형으로 생긴 이런 걸 그냥 바로 주변에 둘러싼다면 그건 또 다른 궁궐에 대한 파괴가 문화와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이 되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정말 우리의 전통을 그냥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것도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어느 도시를 갔을 때 예. 현대적인 건물, 빌딩 보러 가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당신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신들의 역사, 당신들의 문화는 뭡니까를 찾을 때는 옛 것을 우선 찾지. 그렇죠. 원래 것이 뭐냐, 원형이 뭐냐, 옛 것이 뭐냐를 찾지. 오늘날 잘된 빌딩, 현대식 인텔리전트 빌딩 뭐 이런 거 찾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라져가는 낡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들이 그 흔적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하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다시 만들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 그 가치를 좀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근대로 접어든 서울의 모습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조금 내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서울을 옛 모습 그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서 사는 한에서는 뭔가 바꿔가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됐는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그 바뀌는 이른바 근대화의 첫 장면들을 내일 살펴봄으로써 우리 서울 어떻게 가꿔야 될까 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시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내일 이 시간 홍승민 교수와 함께 서울 근대로란 제목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